환율이 또 올라갔죠. 그래서 1180원은 어제 돌파한 거로 알고 있고, 오늘 1190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서 1188원 여기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밤에 또 역외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알겠지만, 저도 주식에서 차트는 안 보지만 달러는 좀 차트를 보는 편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상승했을 때는 어떤 강한 에너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달러와 나가는 달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가치, 원화 가치 자체가 지금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이제 신흥국이라던가 남미라던가 외환 쪽에 취약한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 가치 하락 순위는 세계 3위 정도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엔화는 튼튼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게 있는데, 뭐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쓰고 예측하고 거기에서 미리 먼저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시나리오를 먼저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그리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시아 전반적으로 좋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일본 빼고. 그 얘기가 뭐냐면 산업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과 이제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론에 대한 예측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걸 통해서 어딘가가 지금 뭔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은 확률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IMF 때 볼게요. IMF 때 이미 벌써 경고는 나왔었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너네 임금 상승 속도가 니네 생산성보다 더 높다, 좀 이상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경고도 있었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당시 때 아시아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IMF 폭락장을 피한 사람들도 있었고, 뭐 또 여러가지 태국 바트화를 흔들고 있었던 헤지펀드도 있었고.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리고 그 전반에 환율도 이미 그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전체가.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뭔 일이었냐면, 환율이라는 거는 뭔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일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르고 있는 환율들, 아시아 국가들, 신흥국들, 외환이 취약한 국가들의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이유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유를 이렇게 모르는데 벌써 많이 원화 가치가 하락했고, 이런 이유가 벌어졌을 때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전조 현상이 아닌가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결과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결과를 대비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환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고민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자,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환율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질까요? 중국이 질까요? 아니면 뭐 둘 다 피해를 좀 보지만 아무래도 중국이 더 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럼 중국이 진다 얘긴데, 자, 그럼 중국이 진다 했을 때 중국만 죽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중국만 죽을까? 중국이랑 그러니까 우리 기업 봤을 때 한 산업단지 안에 하나가 이제 부도가 나면 연쇄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보통 서로 거래 대금이 활발한, 서로 무역의 거래가 활발한 나라일수록 이 나라가 만약에 붕괴됐을 때 다른 나라, 거래하는 나라들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봅시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인도네시아랑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청을 또 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중국으로 통해서 대금을 받아야 되는 하청업체들이 있는 나라들, 신흥국들, 아시아 신흥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나라들은 만약 중국이 무너져서 그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 기업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기업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나 그러면 이 기업이 부도났을 때를 대비해서 중국 은행을 통해서 일종의 보증을 걸어놨어. 지급 보증을 걸어놨었어. 근데 문제는 지급 보증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행도 디폴트가 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은 갑자기 대금이 공급이 중지가 되면서 그 아시아 신흥국들도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도
기업들도 위기가 오는 거고 금융적으로도 위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아 신흥국들 환율이 좋지 않은 이유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나라랑 지금 중국이랑도 어마한 기업 간의 교류가 있고 하청업체들이 중국에도 있는 형태인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그거에 대한 예상이 1번. 그럼 2번은 뭘까요?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97년 외환위기 왔을 때 태국을 흔들었다 했죠. 태국은 외환위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IMF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왜? 헤지펀드로 태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나라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했더니 그게 한국이에요. 얘는 왜 흔들려? 이러면서 갑자기 봤더니 얘가 아주 외환에 취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헤지펀드들이 여기다, 얘가 제일 약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갔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환 방어를 하고 하다가 뭐로 방어했어요? 고정환율로 방어했죠. 그러다가 결국 한국도 IMF에 들어가 버렸죠. 엉뚱한 애가 들어가 버렸죠. 얘를 공격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게 지금 IMF였단 말이에요. 97년에. 자,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를 두드리고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액이라던가 이제 전반적으로 튼튼해요. 얘가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버틸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오히려 중국은 버티고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소리 나면서 쓰러질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중에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베트남일 수도 있고요,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고요, 뭐 파키스탄일 수도 있지만 파키스탄은 그냥 여기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 만약에 IMF에 들어가게 되면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것도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또 더 많이 가치가 내려간 걸 수도 있어요. 미리 이거를 감지하고 이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돈을 빼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안전한 곳으로 넘기자. 왜 안전한 곳으로 넘겼냐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IMF로 들어가던 말던 간에 끄떡없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아시아에서. 일본이에요. 왜? 이런 경우에요. 옆에 치킨집이 망했어요. 그럼 내가 망해요? 안 망하죠. 나는 우리 장사가 더 잘 되죠. 예를 들어 중국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산업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이랑 일본이 유리하고 한국이 무너지면 중국이랑 일본이 유리해지는데, 한국이랑 중국 간은 서로 기업 간의 교류, 산업 간의 교류가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서로 데미지를 크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쇄가 돼버려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 그럼 나는 그러면 오히려 땡큐지. 왜? 기본적으로 얘네들 정도에 대한 데미지로 일본이라는 그 산업의 규모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웬만한 아시아 위기 정도로는 일본 자체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 산업에 더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아시안 외환 위기가 오히려 일본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아시아에 있던 외환이 일본으로 엔화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엔화도 같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안전자산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거죠. 달러랑 마찬가지로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라면은 이 돈들을 봤을 때 아마 엔화로 지금 넘어가고도 있고 달러로도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 상태면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이 정도면은 너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들어갈 건데, 문제는 이 방어를 할 때마다 외환 보유액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요만큼일 때 들어가는 돈이 1조다 그러면은 이만큼 올랐을 때, 똑같은 단계만큼 올랐을 때 방어해야 되는 돈은 5조 6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어해야 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방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전혀 튼튼하기 때문에 설마 그러겠어라는 느낌이 없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달러가 있으니까 옛날 같지 않으니까 충분히 방어할 달러가 있다라 생각을 하지만, 이 환율이라는 거는 무서운 게 기세예요. 기세. 갑자기 쏠려버린단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가 방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그 기세가 너무 심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방어를 10조로 할 거를 100조로도 못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의 액션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국가적인 어떤 환율 방어가 좀 있다던가 아니면은 외화를 유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뭔가의 이벤트, 뭔가의 액션,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